크게는 이제 공동물류 개념, 물류 단가 구성, 그리고 실증 사례,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좀 실무자로서 이제 실증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제물류 쪽에 이제 좀 더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이제 이 후평산단 같은 경우는 바이오, 그리고 뭐 K뷰티, 그리고 K푸드, 전자상거래 쪽에 아무래도 사업이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어찌 보면 그 트렌드에 따라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PL과 연관해서 국제 물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LG 물류를 기반으로 계약 물류 창고 3PL을 전담을 하다가 2021년부터 LX 그룹으로 분사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제 저희는 오픈 화주라고 하는데 외부 물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본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뭐 화장품, 식품, 그리고 K뷰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 후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찌 보면 바이오와 섹터, 전자상거래, K푸드 관련해서 사실은 내륙, 저희 이제 수도권이죠. 수도권 지역으로 수배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져서 사실은 해외 지역까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판로가 이어진 만큼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저희 한국 기업으로는 가장 많이 해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실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보여드릴 해외 사례들을 공동물류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상의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에 매출 대비 물류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 대비 한 8에서 11%가 물류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절반가량이 이제 물류비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매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 매출 대비해서 물류비는 절감되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셨을 때 규모별로 봤을 때는 사업장이 이제 500억 미만 매출을 발생할 때는 약 7.8%. 그러니까 8% 정도 수준에서 전체 물류비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규모의 경제가 돼서 3천억 이상이 됐을 때는 4%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업종 대비 봤을 때는 물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저희 음식료품, 그러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바이오 관련된 콜드체인이 필요한 그런 어떤 물류 업체 혹은 콜드체인이 필요한 제조업은 사실은 이제 냉장 보관 창고라든지 냉보관 이제 진동차라든지 무진동 차량이라든지 냉장 차량이라든지를 사용하는 활용도가 높을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비 책정이 좀 높은 상황이 되었고, 소매업 같은 경우는 리테일링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물류 자체가 SKU 단위가 작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소매업 영역을 봤을 때는 전체 대비 이제 소매업, 특히 이제 저희 후평산단이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봤을 때는 사실 판매 물류와 그리고 조달 물류, 판매 물류와 조달 물류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서플라이 체인 쪽보다는 사실 디맨드 체인, 즉 수요에 좀 더 오리엔티드 된 물류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통계가 말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사실 이 공동 물류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어찌 보면 고정비를 분산하고 변동비를 절감하고 또한 가시성,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후평산단의 대부분 물류기업이 사실 500억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공동물류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물류가 주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박상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공동창고와 공동배송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어찌 보면 물류비 절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건데요. 공동창고라는 이제 제품 자재, 공동 보관 창고를 통해서 고정비를 절감하고, 또한, 피킹, 패킹, 그리고 부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실 고정비 절감이 기본 골자입니다.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BC 기업이 있는데 100평짜리 기업 창고를 각각 임대를 했다고 기준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100평 창고를 임대하는데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간 활용은 평균적으로 사실 100%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기업이 하나를 뭉쳐가지고 사실 공동물류 창고를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물류 개념에서는 ABC라고 하는데 사용기준 원가가 공동물류 개념에서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 공동물류 창고를 통해서 사용한 만큼, 즉 이제 실사용에 대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다 보니까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을 때 전체 물류, 월 임대료 같은 경우가 고정적으로 내는, 각각의 기업이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고정비가 전체적으로 약 42%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업체가 동일하거나 혹은 인접 권역으로 수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 이 부분을 스케줄링 서비스나 혹은 공동으로 탑차를 해가지고 상하차를 해서 직접 이제 공동 배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 운송사에 대한 물류비 절감, 대운송사 협상력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사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춘천에서 서울로 운송하는 A,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1톤 트럭에 대해서 왕복 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1톤 트럭을 전부 다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50%, 40%가 탑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합쳐서 스케줄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거점으로 가는 두 가지 물류를 합친다고 가정을 했을 당시는 1.5톤 트럭을 배차를 하고, 또한 이제 0.9톤에 대해서 적재를 하게 된다면 적재율은 사실 늘어나는 반면 운송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적재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탑차에 대한 공동 배송이 되다 보니까 운송비에 대해서 운송사와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또한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제 공동 창고와 그리고 공동 배송, 이 부분이 사실 공동 물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